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다 자부할 수 있는 50대 남자입니다. 열심히 사는 거랑 타고난 인복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나 봐요. 저는 어려서부터 참 복이 없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늘 고픈 배를 감싸 안고 잠에 들 정도로 궁핍하게 살아왔습니다. 원래도 힘든 집안 사정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신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게 되면서 더욱 힘들어졌어요. 어머니가 삭바느질이나 식모살이라며 저를 겨우겨우 먹여 살리는 수밖에 없을 정도였습니다. 어머니가 힘들게 일하시고 집으로 돌아오실 때마다 제가 어머니를 마중 나가곤 했죠. 추운 밤바람을 맞으며 빨리 어머니가 오시길 기다렸어요. 멀리서 어머니의 그림자라도 보이면 당장에 달려나가 어머니의 짐이나 식모살이하는 집에서 얻어온 음식을 대신 들어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늘 공부해서 성공해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어요. 공부를 잘해서 좋은 직업을 갖게 되면 배 곱는 일도 추위에 떨며 밤을 지새는 일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그런지 저는 성공하겠다는 일념 오직 하나로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가끔 공부가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성공해서 크고 넓은 집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걸 상상했어요. 정말 이악 물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공부로 성공한다는 것도 저보단 나은 사정인 사람들의 이야기인 걸 깨달았어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저는 고등학교에 갈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학교를 다닐 돈이 집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다른 곳에서 돈 나올 구석이 있는 것도 아니었죠. 당장 고등학교에 다니려면 집도 팔고 먹을 것도 없이 그날부터 길바닥에 나앉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눈물을 참으며 학업을 포기했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돈 때문에 앞길도 막히니 남은 건 기술 하나 잘 배워서 써먹는 수밖에 없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집 근처 조선소에서 용접 기술 등을 배우며 먹고 살 길을 겨우 마련했어요. 먹고 살려면 뭐든 못하겠나 싶어 시작한 일이었지만 다행히도 일은 적성에 맞았습니다. 나름대로 현장에서 직책도 있고 제가 어렸을 때처럼 가난하진 않게 되었어요. 조선소에서 일만 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홀어머니 모시고만 살다 보니 어느새 결혼할 나이가 되어 있었죠. 그때쯤 제 아내를 만나게 되었어요. 정확히는 첫 번째 아내인 거죠. 아내와는 시장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장이 열릴 때마다 찾아오던 떠돌이 극단의 배우였어요. 저희 동네는 장이 열리면 그때까지만 해도 유랑극단이 몰려들고 그랬거든요. 제가 어느 날 아내의 공연을 보고 한눈에 반해 그 뒤로 졸졸 따라다녔어요. 처음엔 아내도 웬 무섭게 생긴 남자가 자기한테 반해 쫓아다니니 싫어하다가도 나중에 가서는 변하지 않는 제 마음을 받아주더군요. 그렇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와 연애라는 걸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참 해맑고 천진난만한 어린아이 같은 성격이었어요. 과묵하고 무뚝뚝한 저와는 달리 그런 밝은 성격을 가진 아내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서라도 결혼을 했죠. 어머니는 아내를 처음부터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어요. 어디 길에서 굴러먹다 온 천한 계집애가 귀한 아들을 가로채냐며 우는 소리를 하셨죠. 그러면서 결혼 후에는 아내더러 집안에 남자가 없고 지원해줄 돈이 없어 지금 이런 신세일 뿐 사실은 자기 아들이 고시라도 쳐서 저기 어디 높은 사람도 될 수 있는 몸이라고 하며 아내가 저를 극진히 모시길 바라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아무리 제 어머니라지만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어머니 말대로라면 제 아내도 지금 저와 결혼해서 어머니 타박이나 듣고 사는 거지 미국 저기 어디 할리우드라도 가서 여배우고 될 수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아내도 오로지 저를 사랑해서 한 결혼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힘들어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가끔씩은 혼자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도 자주 보여서 그때마다 모른 척했지만 이후로는 제가 나서서 막아주고 아내를 보호해줬죠.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저희에겐 아이가 생겼습니다. 제 아내를 그렇게 구박만 하시던 어머니도 아내가 임신하니 좀 덜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아내는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임신했을 때는 가만히 계시던 어머니가 아내가 딸을 낳은 걸 알고 그 후로는 더 심하게 아내를 괴롭히는 겁니다. 어디서 뭐 하는 앤지도 모르는 애를 받아줬으면 3대 독자는 안겨줘야 할 거 아니야?
하면서 역정을 내시는데 아내도 아이를 낳고 후유증이 심한 상태에서 어머니로부터 스트레스까지 받으니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병에 걸릴 수밖에 없겠더군요. 아내는 딸을 낳은 이후부터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또 한마디씩 얹으셨죠. 며느리로 왔으면 시어머니 수발 들고 아들이나 낳아야지. 저렇게 비실비실해서는 어디에다 써먹겠냐? 아주 아픈 게 유세다, 유세. 어디 허리 아픈 시어머니랑 하루 종일 일하고 온 남편한테 간병을 시켜? 어머니의 구박은 날이 다르게 심해졌어요. 아내의 병세도 나을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내가 낳은 딸도 탐탁치 않아 하셨어요. 아직 갓난아기나 다름없는 딸이 울어도 무시하고 이게 다 저기 근본 없는 며느리를 닮아 그렇다고 욕하셨습니다. 아내가 제 딸을 향해 도를 넘는 독설을 하실 때마다 제가 정색하며 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제 앞에서만 알겠다고 하시고 제가 없을 땐 여전하셨어요. 결국 아내는 구박과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마지막에 갈 때 제가 울고 있으니 제 손을 잡고 말하더군요. 그냥 편안하게 자길 보내달라고요. 그리고 딸을 혼자 맡기게 되어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아내와의 마지막 대화였어요. 아내가 한 말을 듣고 그동안 어머니께 구박당해온 아내에게는 어쩌면 죽음이 더 편안한 걸지도 모르겠다. 잠시 이런 생각도 했어요. 저 때문에 시집와서 죽기 전까지 고생한 아내에게 정말 너무 미안했습니다. 엄마 없이 홀로 남겨진 딸에게도 미안했고 동시에 어떻게 키워낼지 막막하더군요. 어머니는 그런 와중에도 이참에 새장가나 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어머니가 지긋지긋해서라도 또 먼저 간 아내에게 미안해서라도 저는 재혼을 하지 않겠다 결심했습니다. 제가 만약 결혼을 또 하게 되면 어머니께 구박당하고 살 그 여잔 무슨 죄인가요? 차라리 혼자 딸이나 반듯하게 키우자 싶었습니다. 죽은 아내도 하늘에서 그걸 바라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니는 제 딸이 조금 크고 말을 알아먹을 나이가 됐을 때부터 죽은 아내 대신인지 또 구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딸 때문에 제가 새 장가를 못 가는 거라며 너희 엄마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자기 아들 앞길을 막는다고 어린아이가 듣기에는 충격적일 말도 아무렇지 않게 해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딸은 할머니를 무서워하며 소심한 성격으로 자라났어요. 자라면서 계속 구박을 듣고 자란 딸은 결국 자기 할머니, 그러니까 제 어머니가 노안으로 돌아가셨을 때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더라고요. 그 어린아이가 장례식에서도 슬퍼 보이는 표정보다 그저 체념한 표정으로 가만히 자리를 지키기만 하더군요. 일이 바쁘단 핑계로 어머니가 딸을 구박하는 걸 알면서도 혼자 내버려두고 딸에게 신경을 써주지 못한 게 미안했습니다. 딸의 어른스러운 성격이 어쩌면 방치해둔 제 탓인 것만 같아 딸에게도 하늘에 있는 아내에게도 많이 미안했어요. 시간이 흘러 딸이 중학교에 다닐 무렵 저는 한 여성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당시 저는 제철소에서 계속 일해오며 꽤 많은 돈을 벌고 있었고 주로 기업에서 제철소에 외주를 맡기다 보니 제철소장으로 직책이 더 올라가면서부터 나름 기업에서 한자리 한다 싶은 사람들이랑 어울릴 기회가 자주 생겼습니다. 그 여성분도 그런 과정 속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그분은 나름대로 규모 있는 회사의 경영자였던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죽은 남편 사이에 하나 있는 아들을 홀로 키우는 과부였어요. 전에는 알 사람들은 알 정도로 이름도 날리던 배우였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죽은 아내 생각이 새록새록 나더라고요. 그 여성분이 제가 유독 친하게 지내는 사람의 형수였던지라 나름대로 자주 교류를 해오며 지내다 보니 눈이 맞고 말았습니다. 비밀스럽게 사이를 유지해오다 더 이상은 숨기기도 힘들고 그분이 재혼 얘기를 지속적으로 꺼내왔기 때문에 저희는 결국 재혼하게 되었습니다. 딸을 챙겨줄 수 있는 새엄마가 생기니 딸에게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새아내가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오면서 저는 아들이 하나 더 생긴 셈이었고요. 가끔씩 죽은 아내 생각이 날 때도 있었지만 저 혼자서 미련하게 사는 것보다는 딸은 어차피 죽은 친엄마의 얼굴을 기억도 하지 못할 텐데 그럴 바에 차라리 딸에게 새어머니를 만들어주고 지금부터라도 따뜻한 가족의 정을 선물해주는 게 낫겠다 생각했습니다. 재혼 후 집에 들어갈 때마다 따뜻한 온기가 있고 맛있는 저녁밥 냄새가 나니 절로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매일 재혼하길 참 잘했다 생각했습니다.
재혼한 새 아내가 아이들을 도맡아 교육시키니 저는 문제없이 제철소 일에만 집중할 수 있어 덕분에 월급도 늘어나고 늘어난 월급으로 가족들 선물도 사며 누가 봐도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만들어 오고 있었습니다. 재혼한 이후로 딸의 성적도 오르고 딸도 더 의젓해진 것 같아 마음이 놓였습니다. 계모라 걱정했는데 새아내가 딸의 새엄마 노릇을 잘하는 것 같아 보였죠. 딸은 뭐 맛있는 거나 선물 받은 게 생기면 꼭 남동생한테 양보했어요. 그리고 사춘기 시절을 반항적으로 보낼 법도 한데 저랑 새아내랑 남동생이 거실에 나와 TV 보며 떠들고 있으면 조용히 방문 닫고 자기 방 안에서 공부에 전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모르는 게 있으면 꼭 딸한테 가서 물어봤었죠. 예전에 제가 어릴 적 집안에 돈이 없어 공부를 포기했던 때가 떠올라 학업에 열중하는 딸의 모습이 더욱 기특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딸이 하는 공부를 지원해 주려고 노력했어요. 어느 날 고등학생인 딸에게 나중에 커서 뭐가 하고 싶냐고 혹시 세워놓은 계획은 있냐고 물으니 딸은 대학에 진학할 생각이 없다 말하더라고요. 좀 충격받았어요. 저처럼 집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성적이 안 좋은 것도 아닌데 왜 대학을 안 가려는 건지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딸은 대학에 안 가는 대신 집에 나가서 독립해서 살고 싶다는 겁니다. 아니, 부모님 멀쩡하고 대학을 어디 멀리 가는 것도 아닌데 여자애가 걱정되게 왜 독립을 하려 하는지 그걸 두고 또 한바탕 실랑이가 오고 갔어요. 딸과 말싸움을 하고 기분이 저조해서 안방에 들어가 있으니까 새아내가 와서 말하더라고요. 우리 큰딸 그동안 잘 자랐고 처음으로 독립하고 싶다는데 그 말 한번 들어주자면서요. 아내 말을 듣고 보니 내가 너무 심했나 하는 생각에 결국 못 이기는 척 딸을 독립시켜줬습니다. 딸이 독립하고 어딘지 모르게 쓸쓸하더군요. 새아내와 아들에겐 미안한 소리지만 그래도 친딸이니 더 마음이 가는 건 어쩔 수 없구나 생각했습니다. 그 때문이었을까요? 몸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는 겁니다. 처음엔 가벼운 감기인 줄로만 알았는데 갈수록 기력이 닳고 잠을 푹 자도 피곤하더군요. 그러다 보니 살도 빠지고 전처럼 제철소에 나가 일을 정상적으로 하기란 힘들었습니다. 저를 돌본다고 아내가 매 끼니마다 죽을 해오거나 어디 용하단 한의원에 가서 보약도 지어오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아지기는커녕 더 아프더군요. 병원에 가보아도 의사들은 다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혹시 죽은 아내가 하늘에서 저주라도 내리는 건가 싶었습니다. 자기는 구박받고 요절해버렸는데 저는 번듯하게 성공해서 재혼까지 하니 괘씸하게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새아내에게도 미안하더군요. 전 남편도 사별로 떠나보냈는데 이제 저까지 이렇게 되면 자긴 어떻게 사냐면서 저를 붙잡고 하염없이 우는데 제 가슴도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아픈 걸 알고 딸도 자주 집에 들러 제 얼굴을 보고 갔어요. 가끔씩 저를 데리고 병원에도 같이 갔죠. 그날도 그랬습니다. 상태가 많이 안 좋아져서 혹시 몰라 의사의 권유로 소변 검사를 한 뒤 입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그동안 딸은 제가 입을 옷이나 읽을 책들을 가져오겠다며 본가에 다녀온다고 하더군요. 병원은 오래 있으면 심심할 거라고 절 생각해주는 딸이 기특했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딸을 기다리는 도중 의사분이 소변 검사 결과가 나왔다며 저를 찾아오셨는데 의사 선생님 표정이 뭔가 이상한 겁니다. 손에 쥐고 있는 검사 결과지를 읽다가 뭔가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리셨죠. 그 모습을 보고 불안해진 제가 선생님, 결과가 많이 안 좋게 나왔나요? 하고 물으니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 환자분, 혹시나 해서 말하는 건데 혹시 약물 과다 복용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약물이라뇨? 원인도 몰라서 처방받은 약도 없습니다. 아, 역시 그렇죠. 아, 이거 이상하네. 제 대답을 들은 의사분께서는 납득이 안 된다는 표정으로 여전히 검사 결과지를 뚫어져라 보시다가 제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기 이 성분이 미량은 괜찮은데 지금 환자분 소변에서 다량으로 검출되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치료 들어가야 해요. 그동안 약이라고는 따로 먹은 게 없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어쩌면 그동안 제가 아팠던 이유가 이 약물 성분 때문일 수도 있다고 하시면서 섭취 경로야 그렇다 치고
워낙에 위험한 상황이니 우선 치료부터 들어가야겠다고 곧 준비해드릴 테니 잠시 기다리라 하더군요. 깜짝 놀라서 아내에게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 딸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와서는 심각한 얼굴로 절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말했습니다. 아빠, 놀라지 말고 들어? 아빠 지금 아픈 거 전부 새엄마 때문인 것 같아.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내가 아빠 옷 챙긴다고 안방에 있는 옷장 막 뒤지는데 이런 게 나온 거야. 뭔가 싶어서 봤는데 알약이길래 새엄마가 아빠 주려고 산 비타민이나 한약이겠거니 싶어서 이것도 그냥 챙겼어. 근데 아까 오는 길에 잠시 화장실에 들렀는데 새엄마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누구랑 통화했길래 그냥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그 후로는 딸이 자기가 녹음을 해왔다며 들려주더군요. 새아내로 들리는 목소리가 통화하고 있는 사람에게 자기라고 부르며 그 노인네는 이제 곧 죽을 것 같다며 이제 그 약 더 안 구해줘도 될 거라고 어디서 이런 감쪽 같은 약을 구해왔냐며 그동안 죽에 타서 찔끔찔끔 먹여왔는데 멍청한 노인네는 눈치도 못 챘다고 전부 당신 덕이라며 그동안 고생 많았으니 노인네 보험금이나 타서 셋이서 행복하게 잘 살자고 말하는 겁니다. 아마도 그 노인네는 저를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약은 상황상 오늘 검사에서 검출된 그 성분을 말하는 것 같았죠. 저는 딸의 손에 쥐어진 약병을 들고 의사분을 찾아가 성분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다행히 그 의사분도 짚히는 게 있었는지 자기 아는 제약회사 연구원에게 맡겨보겠다고 최대한 빨리 해달라고 부탁하면 몇 시간 후에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더군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딸이 조심스레 제게 말하더군요. 아빠, 사실 나 독립한다고 떼썼던 것도 전부 새엄마 때문이야. 뭐? 새엄마가 그동안 공부 못하면 자기 아들 과외 선생으로 부려먹을 가치가 없다고 그러면서 어딜 돈 아깝게 대학 갈 생각을 하냐고. 대학은 꿈도 꾸지 말라고 했었어. 간식 같은 것도 먹으려고 하면 죽일 듯이 노려보면서 자기 아들한테 양보하게 했고 혹시라도 반항하면 밥도 굶기고 그랬었어. 그래서 나 집 나간 거야, 아빠. 도저히 못 견디겠어서. 딸이 담담하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해주는데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없는 사이 그동안 그런 일이 있었는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어쩌다가 저희 부녀가 그런 악랄한 사람 때문에 찢어져야 했던 건지 눈물이 울컥 차올랐습니다. 잠시 후 의사 선생님이 알려주셨어요. 제 소변에서 나온 성분과 정체 모를 약병에 들어있던 알약의 성분이 완전히 일치한다고 나왔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확인 사살 받으니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새아내가 정말 저를 어떻게 하려고 뒤에서 누군가가 짜고 쳤다니. 저도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상 마냥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더군요. 딸이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경찰에 제출하고 새아내를 신고했습니다. 재빠르게 경찰 조사가 착수됐고 저희 집안을 압수수색하고 새아내를 잡아들여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놀라운 사실이 하나 밝혀지더군요. 새아내가 전남편 사이에서 얻은 아들, 그러니까 제 양아들의 친부는 바로 저랑 새아내를 연결시켜준 장본인인 새아내의 도련님이었던 겁니다. 새아내 전남편의 남동생이요. 둘은 오래된 내연관계였다고 합니다. 저를 처음 소개시켜 주었을 때도 원래부터 이런 목적을 가지고 소개시켜 주었던 거라고 해요. 저의 생명보험금을 가로챌 생각이었던 겁니다. 모든 걸 알고 나니 소름이 돋더군요. 지금은 새아내와 그 내연남이 재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선고받고 징역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하며 파헤쳐진 새로운 사실 때문에 전 남편도 새아내가 그런 게 아니냐는 가능성이 제기되어 추가 수사에 들어갔다고 해요. 이것까지 사실로 밝혀진다면 최소 몇십 년은 감옥에서 썩게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런 큰 사건을 겪고 몸도 마음도 힘들었지만 딸의 도움으로 지금은 회복 중에 있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어렸을 적 신경 쓰지 못했던 부분까지 지금 몇 배로 신경 써주며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친딸을 아끼려 합니다. 딸은 새아내의 회방으로 감히 가고 싶다고 말하지 못했지만 원래 대학에 가고 싶었다며 지금이라도 늦게 대입을 준비 중입니다. 딸이 원하는 거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들어주고 싶어요. 하늘에 있는 아내가 편히 눈 감을 수 있게요. 저희는 우여곡절 끝에 겨우 소소한 행복을 찾은 것 같습니다. 가족이라는 행복이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가까이에 있는 행복을 놓치지 마시고 꼭 붙잡길 바랍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